차의 시베지는 한나라의 자문화가 시작된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차 시베지의 개념은 자문화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하동이 차 시베지라는 근거는 삼국사기의 기록입니다. 삼국사기 흥덕왕 3년 828년의 기록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돌아온 사신 대렴이 차나무 종자를 가지고 왔기에 임금이 지리산에 심게 하였다.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와서 성하였다는 기록입니다. 문제는 앞의 문장인 지리산에 심게 했다는 부분까지는 인정하고 뒷부분의 기록인 차는 선덕왕 때부터 있었으나 이때에 와서 성하였다는 문장을 빼버렸다는 것입니다. 선덕왕은 632년에서 646년까지 재위했으니 대렴의 기록보다는 최소한 180에서 200년 전에 이미 우리나라에 차나무가 있었다고 명확히 적고 있습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하동은 우리나라의 차 시베지가 아니라 대렴이 가져온 차를 심은 식재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인 성하였다는 의미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차는 불교에서 수행의 필수품으로 불교와 함께 들어온 것입니다. 고구려와 백제는 차도 신라보다 더 일찍 들어왔고 특히 백제는 차를 재배했을 것입니다. 신라는 외따로 떨어져 중국과의 문물 교류가 상대적으로 늦었습니다. 그러나 신라도 불교를 서기 500년대에 승인했으니 차도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럼 삼국사기 기록에 있는 성하였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신라에서는 차 마시는 일이 아주 드물었다가 대렴이 당나라 궁중에서 차를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차가 고급 음료라는 인식이 생겨 신라에서는 더 자주 차를 마시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당나라도 황실과 사찰의 차는 만들고 마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유구의 다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차를 마셨지만 신라는 당나라 사찰의 차문화였습니다. 이때부터 신라에서도 당나라 황실과 같은 차문화가 유행했다는 의미입니다. 당나라도 황실과 사찰의 차는 만들고 마시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유구의 다경에 기록된 방법으로 차를 마셨지만 신라는 당나라 사찰의 차문화였습니다. 그럼 사찰에서는 어떤 방법으로 차를 이용했을까요? 당나라 시기 사찰에서 마신 차의 형태는 200이 쓴 조카인 중부선사가 옥천에 선인장 차를 보내준 것에 답하다 라는 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은 자신의 조카인 중부선사가 보내준 차가 잎이 겹쳐 말려진 형태로 신선의 손에 비유하여 선인장 차라고 묘사한 것입니다. 사찰에서 만든 이 선인장 차는 찻잎을 따서 찐 후 겹쳐진 채로 말렸다가 이를 끓여 마셨습니다. 신라의 사신은 당나라 연회에서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차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왕에게 보고한 것입니다. 이때부터 새로운 차문화가 신라에서 유행하게 되었고 이를 성하였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조이는 1970년대 우리 차문화를 부활시키려는 차인들에 의해 차문화를 대표하는 인물로 초대되었습니다. 당시 차인들은 초이가 남겼다는 다신전과 동다송이라는 저서와 차를 마신 기록에 주목한 것입니다. 그러나 초이 선사에 대해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그가 썼다는 다신전은 명나라 장운이 쓴 다록을 그대로 필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쓴 책이 아닙니다. 그리고 정조대왕의 부마 홍현주의 부탁으로 동다송을 지었습니다. 그 내용의 대부분은 중국의 차 관련 서적을 인용한 것이고 우리의 차나 자신의 차에 대한 견해는 내구에 불과합니다. 초이선사의 담익 개성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초이선사의 답법과 대답법까지 이어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초이만의 답법이나 제답법이란 것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주장하는 초이의 제답법은 범에 강한 스님이 쓴 초이차라는 시에 비인속체 세심하게 잘 볶아내어 라는 문장이 초이의 득금차 제답법이고 그것을 개성한다고 생각한 것이지만 이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초이의 제답법은 강진의 유배온 다산에게 1809년에 배운 구정구포의 떡차 제조법이 있을 뿐입니다. 그 방법으로 만든 초이차는 맛이 좋아 많은 조선의 문인들과 고관 사대부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 그의 제답법이 없다는 것은 1828년에 지리산 7구람에서 필사한 다신전이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초청차의 제답법이었지만 이에 대한 어떤 견해 없이 그 발문에 단지 그 책의 내용이 스님들의 자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한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초이가 만든 차는 조선의 문인들에게 최고의 인기를 누렸습니다. 정조의 부마 홍현주뿐만 아니라 추사도 초이의 차를 얻기 위해 회유와 협박까지 하였습니다. 중국 차를 구할 수 있던 사람들조차도 왜 초이가 만든 차를 맛보고 최고라고 인정했을까요? 조선시대는 차를 끓여 마셨습니다. 다산이나 추사도 차를 약용으로 이용했습니다.
끓여 마시는 방법은 차의 유효 성분을 최대한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를 끓이면 어떤 차도 쓰고 떫은 맛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산이 개발한 구전구포의 차는 찌고 말리고 찌고 말리고를 반복하면서 차의 쓰고 떫은 맛은 거의 없어집니다. 그러므로 끓이거나 우려도 부드럽고 단맛이 납니다. 이 때문에 어떤 중국차도 초이가 만든 구전구포차의 맛을 넘어설 수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를 닦으면서 이를 구전구포했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이란 찐다는 말이고 이는 조선의 주류 제다법이었습니다. 닦았다면 초라는 말이 있고 그렇게 만든 우리나라의 차를 초청록차라고 합니다. 구전구포는 지금의 닦는 차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습니다. 닦은 차를 만드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우리 차의 맥락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다법은 계속 발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시기 제다법이 차문화를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이는 다산의 제다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었음에도 칠불암에서 새로운 제다법의 책을 베낀 것입니다. 정작 초이는 득금차의 방법을 베껴 다신전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나 그 자신은 득금차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초이의 구전구포법으로 만든 차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공급해 주기도 부족했던 것이 그 근거입니다. 수사도 늘 그에게 편지를 보내 차를 독촉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일 초이가 다신전의 내용과 같이 득금차를 만들었다고 해도 끓여 마시면 쓰고 떫은 맛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초이의 제다법이 있다고 해도 끓여 마시는 떡차는 다산을 넘어설 수 없고 득는 초청차는 다신전의 원저자인 장원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이의 제다법을 바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초이의 또 다른 한계는 동다송 46구입니다. 지산 화계동에 자나무가 40~50리에 걸쳐 펼쳐져 자라고 있는데 칠불선언이 있어 좌선하는 스님들은 늘 때넘은 수연차 잎을 따서 햇볕에 땔감 말리듯 하여 솥에 나물국을 끓이듯이 삶으니 차는 진안에서 탁하고 색은 붉으며 쓰고 떫은 맛이 심하다. 천하에 좋은 차를 대부분 속된 솜씨로 버려놓은 바이다. 칠불암 스님들을 비난한 글에서 짚어보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칠불암 스님들은 차를 잘 만들지 못해서 그런 차를 마셨을까요? 초이가 베낀 다신전이 칠불암 스님들이 즐겨보던 책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초이가 스승을 따라간 칠불암은 가야의 일곱 왕자가 승불했다는 유수 깊은 절입니다. 그는 유수 깊은 전통사찰의 스님들이 왜 그런 차를 마시는지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도 차 경력이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동다송에 칠불암 스님을 훈도한 표현은 큰 결례입니다. 근년에 동다송에서 언급한 차의 당색이 굵다는 표현을 근거로 이것이 정통차인 잭살차이고 발효차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발효되었다고 하는 이유는 색이 붉은 것을 본 것인데 칠불암의 차가 발효되었다면 초이가 말하는 쓰고 떫은 맛이 심하다는 글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습니다. 칠불암에서 만든 차는 발효되지 않았지만 끓이면 붉게 변합니다. 그리고 초이시대의 차 제조법에서 발효라는 개념은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없었습니다. 칠불암의 스님들은 왜 그런 차를 마셨을까요? 스님들은 수행을 위해 오직 차의 효능만 이용할 뿐 기교를 부린 차를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스님들은 수행에 필요한 차가 떨어지면 차나무에서 이미 딱딱하고 쇠잎이지만 꼭 필요한 만큼의 차를 만들어 마시고 수행했던 것입니다. 그런 방식은 당시의 차 이용법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때문에 칠불암의 차는 이미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전통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칠불암의 차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조선의 전 왕조는 고려입니다. 고려는 가루차를 물에 타서 마셨기 때문에 칠불암을 끓여 마시는 방법과는 다릅니다. 또한 고려시대는 스님이 귀족과 같은 대우를 받았기 때문에 고려시대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칠불암의 차는 당나라와 같이 끓여 마시던 신라에서 전해진 것입니다. 신라시대에도 스님들은 대부분 귀족 출신으로 그들은 이런 차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신라의 어느 스님이 이런 거친 차를 마셨을까요? 바로 민중과 함께한 원효대사입니다. 칠불암의 차는 원효에서 시작되어 그 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차 시베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초이순사를 다성으로 모신 우리나라의 차문화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중국 항저우의 차 박물관에 전시된
차문화 전례와 이용에 관한 글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차문화의 시작이 더 늦은 것으로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이 19세기 사람인 초이를 다성으로 추대하고 있고 한국은 기록보다 거의 200년 늦게 차나무를 심었다고 한국인들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잘못된 우리 차문화의 문제들을 시정해야 합니다. 하동이 차10회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누구도 하동을 차10회지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통이 발달하지 못한 신라시대에 경주와 하동은 너무나 먼 거리입니다. 오히려 울산, 기장과 밀양이 하동보다 더 빠른 차의 재배지입니다. 그 다음 새로운 다성을 추대해야 하는 문제를 제기해 보겠습니다. 초이의 제다법은 다산에게서 전해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차생활은 다산과 연결된 사람들과 조선의 양반들에 한정된 것이고 그의 삶이 우리에게 보여준 교훈이나 의미는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존 다성의 선정에 있어 이미 1000년 이상 이어진 우리 차문화를 제대로 연구해보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차와 관련된 책자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국의 다성인 센리큐도 차에 관련된 책을 쓴 적이 없지만 다성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운 우리나라의 다성은 누가 되어야 할까요? 바로 원효대사입니다.